예, 오늘은 뭐 우리 증시는 안 열리니까 미증시 마감된 거랑 우리 증시 영향 중심으로 좀 보겠는데요. 미국은 3대 지수가 뭐 혼조세로 끝났습니다. 다우는 약간 빠지고 나스닥은 오르고 S&P 500 지수는 보합 정도로 끝났는데 금리라든가 이런 어떤 무서운 지표들이 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좀 선방을 했죠. 뭐 엔비디아 같은 종목이 플러스 내고 반도체 지수가 0.9% 올라가면서 시장을 지탱을 했는데 이 아래 꼬리 되게 길게 달았잖아요. 저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뉴스 하나가 나왔죠. 바이든 대통령이 AI 관련된 행정 조치를 좀 취할 것 같다. 뭐 행정적인 어떤 지원을 해주는 그런 조치를 좀 취할 것 같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반도체주에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고 이게 이제 지수 낙폭을 좀 만회하거나 플러스로 마감시키는데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재료들도 보면 이제 이게 미국 날짜별로 평균 이날은 이만큼 올랐다 내렸다 평균치를 1950년 이후에 쫙 낸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27일부터 보면 오늘 공교롭게도 S&P 500 지수 플러스 난 거랑 비슷한데 27, 8일 정도에는 미국이 좀 반등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 이전까지는 쭉 빠지죠. 예, 확률적으로 보면 20일, 15일 정도부터 20일 쭉 넘어가면서부터는 굉장히 고전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맘때 정도 되면은 이제 조금 미국이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분기말 윈도우 드레싱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해석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3분기 매도가 어느 정도 끝물에 이른 거 아니냐. 그래서 4분기 어느 시점에는 시장이 기회를 줄 것 같다. 근데 참 막연하죠, 이거는. 4분기 어느 시점이면은 그 편차가 90일이라서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주장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가 그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단기적으로는 승리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11월에 한 번 더 올릴 것 같고 내년도 3번, 2025년도에 4번 인하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는 없을 것 같고 다만 내년도 2, 3분기 정도에 성장률이 아주 둔화되는 이제 그 정도 모습은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 걱정이나 뭐 어저께 그 다이먼이 7% 금리 막 얘기하고 했잖아요. 또 그거를 조금은 누그러뜨리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표 대비 시장이 조금 겁을 덜 먹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높아요. 미국의 국채 금리는 지금 4.6% 같거든요.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 있는 상태니까 지금은 4.6이 됐는데 이게 4.6이 무서운 건 뭐냐면 추세선 상단. 제가 이제 4.4가 되게 중요한 자리고 4.4가 넘어가게 되면 아마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4.4가 상단이 되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4.2 밑으로 내려와 줘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미 돌파가 돼 버렸죠. 4.6 넘어간 상태에서 아마 다음 주에 우리 증시가 개장이 되면 증시가 제법 하락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금리가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 좀 봐야죠. 뭐 이렇게 되는 거는 그 골드만삭스에서 미국이 셧다운 가능성 매우 높다. 90% 정도의 셧다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셧다운이 되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또 떨어지게 되니까 국채는 정부잖아요. 그래서 정부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가는 요인이 되죠. 그리고 이거는 정부에서 돈을 써야 되는 건데 예산안을 집행을 해야 정부에서 돈을 쓰는데 달러가 안 풀리게 되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또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국채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 시간에도 더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유가 올라가면 또 인플레이션도 또 다시 자극이 되니까 이래저래 이제 국채 금리가 무섭게 올라가고 또 유가가 올라가고 또 국채 금리 또 올라가고 이런 어떤 악순환이 나오게 된 거죠. 유가 올라간 건 이제 재고 때문에 재고가 좀 덜 줄었을 줄 알았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더 많이 줄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내가 팔 수 있는 수량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자극을 해서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 40억 달러, 주당 순손실 1달러 7센트. 예상치보다는 선전했어요. 그러니까 매출도 예상보다 잘 나왔고, 다음에 주당 순손실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양호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향후 실적 전망, 실적 전망을 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매출은 42에서 46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가장 하단이 예상치하고 부합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건 더 잘 나올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EPS, 주당 순이익이 예상은 1달러 밑으로 손실이 날 거다. 이렇게 봤는데, 최소한 1달러는 넘는다. 그리고 이제 1달러 14센트까지 손실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범위를 정해줬거든요. 그래서, 아니, 매출은 더 잘 나오는데,
왜 이익은 예상했던 것보다 부족하지? 이런 것들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 거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예상치를 또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고 수익성은 생각했던 것보다 감산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회복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대목이죠. 근데 CEO는 좀 낙관적인 발언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뭐 고객사들이 재고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일부 고객들은 좀, 뭐, 그렇게 다수는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가격이 이렇게 쌀 때 좀 사둘까? 하는 식으로 구매하려는 움직임도 좀 관찰이 되고, 24 회계년도, 여기 때는 이제 매출이 좀 성장할 것 같고, 25년도 때는 수익성이 거의 정상 복원되는 예, 그런 과정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이제 가이던스를 워낙 보수적으로 제기하다 보니까 시간에서 일단 주가는 좀 안 좋게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또 중국 변수가 있어서 저게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관련된 데이터는 MSCI 한국 지수가 강보합으로 끝났고요. 어제 우리 증시 마감된 수준이죠. 이게 야간 선물은 0.3% 이상 빠졌는데 그 막판에 AI 관련돼서 지수가 이제 올라온 걸 반영을 못하고 끝난 거라 아마 오늘 우리 증시 개장했다라면 뭐 초반은 나쁘지 않았겠지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여파를 받아서 조금 좀 뭐 플러스 나기는 쉽진 않았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353원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뭐 더 치고 가는 움직임이 좀 있을 뻔했다가 일단은 이제 조금 이제 제한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 증시 오늘 열렸으면 그렇게 썩 재밌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뭐 요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된 것 같고 이슈를 보면 마이크론 테크가 이번 연휴 기간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실적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 예, 증권사가 38개가 커버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는데 2개만 매도고 다 매수 보고서들이거든요. 그래서 증권사들의 어떤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딸려가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또 국제유가가 딸려가고 이상한 어떤 시너지가 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금리가 지금 4.6 도달했잖아요. 제가 이제 국제유가는 93, 94 요 부근이 저항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피크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거기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뭐 지수가 뭐 우리나라가 이제 원유를 되게 많이 수입하는 나라잖아요. 더군다나 겨울로 접어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꺾여지게 되는지 이게 좀 중요하죠. 일단 연휴 기간에 그냥 이 안에만 꺾어주면 돼요. 예, 뭐 아직 우리가 열리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셧다운이 카운트다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셧다운이 미국에 한 20번 됐잖아요. 여지껏. 그리고 이번에도 뭐 확률 90%야 막 이제 의회 사람들이 저러고 있는 거는 사실 그만큼 파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측면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셧다운이 이렇게 여러 번 나왔다라는 거는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금리가 이렇게 높아진 상태에서 셧다운 같은 경우는 또 금리를 자극하는 거라서 지금의 어떤 셧다운은 좀 이전과 좀 다르게 반응할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이제 요게 임시 예산안이 되든 뭐가 되든 어떤 지금 임시 예산안 편성을 하고 상원에서 뭐 이걸 하자라고 가결은 했지만 공식 표결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셧다운 관련해서 뉴스들이 또 이제 금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요거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미국 다우지수의 월평균 그러니까 1986년 이후에 월평균 이제 월별 등락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월이 원래 안 좋아요. 근데 10월, 11월, 12월은 좋죠. 비교적 갈수록 더 세지고. 근데 이제 요 패턴은 일단 깨져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8월에 다우가 좋은 흐름을 보이는데 올해 같은 경우 8월에도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일단 다우는 2020년 이후에 3개월 연속 하락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나스닥은 3개월 하락한 적이 있거든요. 작년인가요? 한번 3개월 연속 하락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점 매수 기회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을 거고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에 대한 공포감이 좀 생기기 시작할 거고 금리에 대한 어떤 부담을 그냥 계속 가야 된다. 이런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역의 바로미터는 당연히 이제 국채금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추세선 상단마저 뚫어버리는 것 자체가 이제 피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어떤 매물이 한 차례 정도는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 오늘 미증시가 4.6에도 불구하고 버텼던 건 이거 피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일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거기다 정말 올라가 버리면 이제 그 중에 또 일부는 또 이탈해서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연휴 기간에 국채 금리는 뭐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증시는 오늘 안 열린 게 차라리 뭐 이렇게 아주 심하게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좀 거슬리는 건 좀 있었죠. 그러니까 뭐 안 열리는 게 차라리 좀 나을 뻔했다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혹시 제가 오후에 미국 아시아 증시 돌아갈 때 특이한 게 생기면 그 내용들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이제 오후 방송도 올려놓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